3월의 마지막 날 한국초등학교 교감실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정혜숙은 30년간 앉았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감사패와 제자들이 써준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교감 선생님, 폭도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숙이 고개를 들었다. 5학년 담임 최은영이 꽃다발을 품에 안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몇몇 교사들과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왔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아 안았다. 카네이션과 장미가 섞인 붉은 꽃송이들이 교감실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부드럽게 만들었다. 30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이제 너희들이 이 학교를 이끌어가야 할 때야. 선생님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학부모 상담도 교육청 보고서도. 체육교사 김민호가 진심 어린 걱정을 토로했다. 혜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학교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까다로운 학부모들의 민원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처리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온갖 공문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젊은 교사들에게는 선배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30년.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눈물과 동료들의 아쉬움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우리 6학년 2반 애들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곧 교감실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평소 폭도에서 만나면 90도로 인사하던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눈물을 글썽이며 교감 선생님 안 잊어버릴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다. 혜숙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었을까? 오후 5시가 되자 학교는 조용해졌다. 혜숙은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며 교감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정식과 성실 액자, 역대 교장들과 찍은 사진들, 교육 관련 상장들.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었다. 차량으로 집까지 가는 길 혜숙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들의 예상치 못한 전화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밀려왔다. 집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남편 종수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준이는 캐나다에서 회계사로 일하느라 바쁘다. 가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딸 수진이는 서울에 살지만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대출 상환으로 허덕이고 있어 자주 보기 힘들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혜숙은 문득 깨달았다. 30년간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교감실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상의할 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전화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어. 혜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받은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선생님 덕분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에 대한 증명서 같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다. 화요일 오전 9시 평소 같았으면 교무회의가 있을 시간. 혜숙은 습관적으로 일어나 정장을 꺼내다가 멈칫했다. 갈 곳이 없었다.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금요일 오후 혜숙은 거실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의 노후 빈곤층 증가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은퇴 후 소득 급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인구가. 기사를 읽다가 혜숙은 문득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쳐 15억 정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토요일 저녁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들 잘 있고요. 그런데 혹시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저희 집 이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남편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얼마나 필요한데? 월 300만 원 정도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전화를 끊은 후 혜숙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하지만 매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 계속 나가기만 하는 돈을 생각하니 답답했다. 그날 밤 혜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이들에게 기대지 말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교감으로 재직할 때는 누구나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녀의 결정을 신뢰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나이든 어머니일 뿐이다. 일요일 아침 혜숙은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그녀는 몰랐다. 그 뭔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라는 것을. 은퇴한 지 2주가 지났다. 정혜숙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30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월요일 아침 혜숙은 평소처럼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거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는 정치 기사들이, 경제면에는 주식과 부동산 소식들이 빼곡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다. 60대 김모 씨 코인 투자로 10억 수익.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냈다. 기사를 읽어보니 김모 씨는 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김모 씨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자녀들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혜숙은 기사를 읽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러움일까 아니면 후회일까? 나도 뭔가 해볼까? 중얼거리다가 혜숙은 고개를 저었다. 교감으로 일할 때 학교 예산 관리는 했지만 투자라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더구나 코인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화요일도 비슷했다. 신문을 읽다가 투자 관련 기사에 시선이 머물렀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50대, 주식으로 은퇴자금 마련한 직장인. 모든 기사가 혜숙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다. 당신은 그냥 앉아서 돈만 쓰고 있느냐? 목요일 오후 혜숙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평소 같으면 학교 끝나고 서둘러 들렀을 시간인데 이제는 한가한 오후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보다 젊어 보였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사고 주부들은 아이들 간식을 고르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바쁘고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혼자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다. 계산을 하면서 카드를 내밀 때 혜숙은 문득 생각했다. 나가기만 하는 돈, 들어오는 돈은 없이. 퇴직금과 보험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날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들 잘 있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또다시 조심스러워졌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수진의 안부 인사 뒤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지난주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던 일 때문일 것이다. 혜숙은 딸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괜찮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지내니까 좋더라. 정말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엄마.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 집 이자 말씀드렸던 것 말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엄마도 이제 수입이 없으신데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혜숙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딸이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글펐다. 수입이 없는 엄마.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교감으로 일할 때는 매월 일정한 급여가 들어왔다. 그 돈으로 가족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모아둔 돈을 조금씩 써가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금요일 저녁 혜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경제 뉴스에서는 한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죠.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연간 물가 상승률 3%, 의료비 증가율 5%, 생활비 상승률.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전문가는 계속 말했다. 특히 건강한 60대라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혜숙은 리모컨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20에서 30년. 자신이 9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한다. 매년 생활비로 5천만 원씩 쓴다면. 간단한 계산도 암담했다. 토요일 아침 혜숙은 다시 신문을 폈다. 이번엔 사회면에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독거노인 빈곤율 45%. 노후 준비 부족이 주원인. 기사에는 은퇴 후 적절한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한 70대 할머니는 퇴직할 때만 해도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며 한탄했다.
해숙은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황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해숙은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평일 오후의 공원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할머니들, 작은 화분을 돌보는 아주머니들. 모두 여유로워 보였지만 해숙의 눈에는 어딘가 공허해 보이기도 했다. 이것이 은퇴 후의 일상인가? 매일 공원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서 TV를 보고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던 해숙은 문득 교감실에서 보낸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그 말이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정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 내가 여기 있기는 한 걸까? 일요일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돼. 나도 뭔가 해야 해. 해숙은 침대맡 서랍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봤다. 15억. 분명 큰 돈이다. 하지만 그 돈이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해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뭔가를 찾겠다고.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그때 그녀는 몰랐다. 내일 우연히 만나게 될 옛 친구가 그 새로운 시작을 제시할 거라는 것을. 월요일 오전 정혜숙은 오랜만에 강남구청에 갈 일이 있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뤄두었던 일들을 이제야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다. 구청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수가 정혜숙 맞지? 해숙이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동안 보지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정자야? 이정자? 맞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정자는 해숙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다. 둘 다 공부를 잘했지만 정자는 특히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다. 대학도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 세무사가 되었고 해숙보다 먼저 은퇴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너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정자가 물었다. 남편 부동산 관련 서류 정리하러. 너는? 나도 비슷해. 요즘 부동산 정리하고 있거든. 정자는 가벼운 표정으로 말했다. 야, 일 끝나면 커피나 한잔 할래? 얼마나 오랜만이야. 2시간 후 둘은 강남의 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해숙은 정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 명품으로 보이는 핸드백, 세련된 액세서리,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표정. 3년 전 만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였다.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은퇴 생활이 잘 맞나 보네? 응,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어. 정자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사실 은퇴했다고 해서 놀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 요즘엔 투자 공부하느라 바빠. 투자? 응.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좀 하고. 요즘은 코인도 해. 해숙의 눈이 커졌다. 코인? 그거 어렵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정자가 웃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공부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왜? 경험이 많으니까. 패턴 보는 눈이 있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도 않고.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어떤 앱을 보여줬다. 와, 이게 내 계좌인데. 화면에는 여러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해숙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표시된 수익률이 눈에 들어왔다. 127%. 이게 뭐야? 수익률이야.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7% 벌었어. 쉽게 말해서 1억 넣었으면 지금 2억 2천만 원이 되었다는 거지. 해숙은 놀라서 정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짜야?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진짜야. 봐봐. 정자는 실제로 출금 내역을 보여줬다. 이게 지난주에 출금한 거고, 이게 이번 주 초에 출금한 거야. 다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해숙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출금 금액들이 실제로 표시되어 있었고 정자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어?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어. 근데 우연히 세무사 동기가 알려줘서 조금씩 해봤는데 정말로 되더라고. 정자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계속했다. 사실 이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닌데 너니까 하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어. 해숙은 기분이 묘했다. 정자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왠지 기뻤다. 고등학교 때도 정자는 항상 수학과 과학에서 1등을 했고 해숙은 그런 정자를 존경했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아?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 물론 위험은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 지금 이자율이 얼마야? 연 2, 3%?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거지. 정자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TV에서 본 경제 뉴스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나 같은 늙은이도 다 하는데 넌 왜 가만히 있어? 교감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못해? 정자의 말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격려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오히려 요즘 젊은 애들보다 우리가 더 차분하고 신중하거든. 카페에서 나오면서 정자가 말했다. 혜수가 진짜 한번 생각해봐. 너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간 많잖아.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볼게. 좋아.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하는 곳 소개해 줄 수 있어. 거기 사람들 다 괜찮고 무엇보다 실제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집에 돌아온 해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반추했다. 정자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어쩐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어젯밤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는데 오늘 바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똑똑했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정자가 권하는 것이라면 완전히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며 해숙은 정자가 보여준 화면을 떠올렸다. 127%라는 수익률. 만약 자신이 1억만 넣어도 1억 2,7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2억을 넣으면 4억 5천만 원. 딸 수진이한테도 도움 줄 수 있겠네. 그 순간 해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텄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잘못되면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날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정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 같은 늙은이도 다 하는데 넌 왜 가만히 있어? 교감으로 30년을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정도로? 새벽이 되어서야 해숙은 결심했다. 일단 정자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자신답지 않다고. 그때 그녀는 몰랐다. 이 작은 호기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사흘을 고민한 끝에 정혜숙은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야, 나야. 지난번에 말한 그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정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시간 있으면 내일 만날래? 직접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둘은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정자가 안내한 곳은 넥스트코인 투자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다니는 곳이야. 정자가 속삭였다. 보다시피 나이 있는 분들이 많지? 다들 진지하게 하고 있어. 해숙은 둘러보며 놀랐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장을 입은 남성,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들. 모두 그럭저럭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자 씨가 소개해 주신 분이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다가왔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김대리라고 소개했다.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김대리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30분 동안 이어진 설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암호화폐의 기본 원리, 거래 방법, 그리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저희는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코인의 상승 패턴을 예측합니다. 정확도가 90% 이상이에요. 화면에는 여러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다. 실제로 예측이 맞은 사례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정자 선생님도 저희 시스템 덕분에 큰 수익을 보셨죠?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맞아.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김대리가 계속 설명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서 시스템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늘려가시면 돼요. 소액이라고 하면 보통 2,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 부담도 없고 수익도 체감할 수 있거든요. 해숙은 잠깐 머뭇거렸다. 2천만 원이 소액이라니. 하지만 정자가 옆에서 속삭였다. 해수가 나도 처음에는 3천만 원부터 시작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럼 일단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볼까요? 좋은 선택이세요. 김대리의 표정이 밝아졌다. 계좌 개설부터 도와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해숙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고 2천만 원을 입금했다.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김대리가 모든 것을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제 저희 프리미엄 그룹에 초대해 드릴게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신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넥스트코인 VIP 그룹이라는 채팅방 초대였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2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15억에 비하면 정말 소액이긴 했다. 그리고 정자 같은 친구가 성공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7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긴급 XRP 매수 신호. 현재가 1200원, 목표가 1800원. 30분 내 매수 완료하세요. 해숙은 서둘러 앱을 켰다. 어제 배운 대로 XRP라는 코인을 샀다. 2천만 원 전액으로. 오전 내내 해숙은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숫자가 계속 변했다. 1200원에서 1250원, 1300원, 1350원. 실시간으로 오르는 숫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2시경 또 메시지가 왔다. XRP 매도 신호. 현재가 1780원. 지금 매도하세요. 해숙은 즉시 매도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해숙은 눈을 의심했다. 수익 966만 6667원. 하루 만에 거의 1000만 원을 벌었다. 아니, 정확히는 몇 시간 만에. 어머나, 해숙은 중얼거렸다. 저녁에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야. 진짜 됐어. 하루 만에 거의 1,000만 원 벌었어.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해. 이제 맛을 알았지? 정말 신기해. 이런 게 가능한 거구나. 이제 시작이야. 점점 더 잘하게 될 거야. 그 주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매일 아침 신호가 오면 매수하고 오후에 매도 신호가 오면 매도했다. 수익률은 항상 50% 이상이었다. 금요일이 되자 해숙의 계좌 잔액은 3,5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을 번 것이다. 출금도 해봐야겠네. 해숙은 300만 원을 출금 신청했다. 다음날 오전 정말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 순간 해숙은 확신했다. 이것은 진짜다. 일요일 오후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자 문제.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해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그런데 엄마도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뭔가 하고 있어. 뭘 하세요? 투자 같은 걸 해. 생각보다 괜찮더라.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다. 엄마 투자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기도 많다고 하고. 아니야, 괜찮아. 내 친구가 잘하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돈도 벌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엄마. 전화를 끊은 후 해숙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도움만 받는 엄마가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된 것이다. 그날 밤 해숙은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며 생각했다. 일주일 만에 이 정도라면 한 달이면? 1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매주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30년간 교감으로 일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취감이었다. 교육자로서의 보람도 컸지만 이것은 달랐다.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 해숙은 이미 다음 주에 투자할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혜숙의 투자 실력은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았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어느새 8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매주 꾸준히 수익을 내며 몇 차례 출금도 성공했다. 딸 수진이에게도 500만 원을 보내줄 수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수진이 놀라워했다. 엄마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실제로 해숙은 매일 경제 뉴스를 보고 암호화폐 관련 기사들을 읽으며 공부했다. 넥스트코인 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해숙 선생님 실력이 정말 늘으셨네요. 김대리가 칭찬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적극적으로요? 지금까지는 기본 코스로 하셨잖아요. VIP 코스가 따로 있거든요. 김대리는 별도의 상담실로 해숙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정자도 함께 있었다. 혜수가 너도 드디어 VIP 코스 이야기를 듣는구나. 정자가 반갑게 말했다. VIP 코스가 뭐야? 김대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반 코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둔 거예요. 수익률이 높아도 월 30에서 50% 정도죠. 하지만 VIP 코스는 다릅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VIP 코스 회원들의 수익률 현황이었다. 최소 200%, 많게는 500%까지의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물론입니다. 정자 선생님께 직접 들어보세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지난달부터 VIP 코스 시작했어. 정말 차원이 달라. 하지만 VIP 코스는 최소 투자 금액이 있어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억? 네. VIP 코스는 대형 거래를 통해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소액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다. 5억은 자신이 가진 돈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다. 혜수가 정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망설였나 싶어. 정말? 응.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그리고 넌 늘 학생들을 위해서만 헌신했잖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한 번쯤은 크게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정자의 말이 해숙의 가슴에 와 닿았다. 정말 그랬다. 30년간 교사로, 교감으로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 언제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크게 도전해 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혜수가 솔직히 말하면 정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벌써 10억 넘게 벌었어. 10억? 응. VIP 코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진짜야. 해숙은 놀라서 정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자의 표정은 진지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김대리가 덧붙였다. 정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놀랄 정도였어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도 200에서 300%는 나오거든요.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VIP 코스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다. 5억을 넣어서 200%만 벌어도 10억. 지금 가진 돈과 합치면 30억이 넘는다. 그러면 딸 수진이의 대출 문제는 물론이고 손주들 교육비 그리고 자신의 노후 걱정까지 완전히 해결된다. 아니, 여유롭게 살면서도 자선활동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보내주신 돈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또 무슨 일 있어? 남편 회사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잘리면 대출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해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에서 들린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결정짓게 했다. 정자야, 나야. VIP 코스 하기로 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런데 5억만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내가 하는 얘기 들어봐. 나는 처음에 5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후회했어. 왜냐하면 10억으로 했으면 지금쯤 30억이 되었을 테니까. 그럼 혜수가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만약 여유가 된다면 좀 더 크게 해보는 게 어때?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그날 오후 해숙은 넥스트코인 교육센터를 찾았다. 김대리와의 상담에서 해숙은 자신의 결정을 밝혔다. 전액 투자하겠어요. 전액이요? 얼마나 되시는데요? 15억요. 김대리의 눈이 커졌다. 15억 전액을요? 네. 퇴직금이랑 남편 보험금 합해서 그 정도 돼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전액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자도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신뢰가 가요. 사실 해숙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기대감이었다. 15억으로 200%만 벌어도 45억. 이렇게 되면 정말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해숙은 생각했다. 교감으로서 30년간 신중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VIP세요. 김대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해숙의 핸드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 VIP 그룹에 초대합니다. 특별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가족들을 당당하게 도울 수 있는 여유로운 노후의 시작. 화면에 나타난 투자 신호를 보며 해숙은 미소 지었다.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이제 내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 15억을 투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혜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켰다. VIP 그룹에서는 매일 특별한 투자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VIP 전용 글로벌 코인 ETH 급등 예상. 48시간 내에 300% 수익 가능. 메시지를 보자마자 해숙은 즉시 ETH를 매수했다. 15억 전액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VIP 정보는 항상 정확했다. 첫날 ETH는 예상대로 급등했다. 해숙의 계좌 잔액은 18억을 넘어섰다. 둘째 날에는 22억, 셋째 날에는 무려 35억까지 올라갔다. 불과 사흘 만에 20억을 벌어들인 것이다. 어머나 이럴 수가. 해숙은 화면을 보며 감격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걱정이 끝났다. 딸의 대출은 물론이고 손주들 교육비 그리고 자신의 노후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셈이었다. 넷째 날 오후 VIP 그룹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ETH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매도하세요. 해숙은 서둘러 매도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즉시 처리되던 거래가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다. 5분, 10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거래는 완료되지 않았다. 뭐지? 해숙은 다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매도 주문은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처리 중 상태였다. 불안한 마음에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님 매도가 안 돼요. 계속 처리 중이라고만 나와요. 아, 그거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시스템 검토가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큰 수익이 나온 거래는 보안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서요. 전화를 끊었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매도 주문은 여전히 처리 중이었고 이상하게 ETH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35억이던 잔액이 30억, 28억, 25억으로 줄어들었다. 김 대리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죄송해요. 시스템 점검이 길어지고 있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김대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어딘가 어색했다. 이틀 더 지났다. ETH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해숙의 계좌 잔액은 20억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원금 15억보다는 많았지만 며칠 전에 35억에 비하면 너무나 아까웠다. 불안한 마음에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왜 정자가 전화를 안 받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해숙은 직접 넥스트코인 교육센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입구에 임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뭐지? 해숙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넥스트코인 교육센터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간판도 사무용품도 사람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한 해숙은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저 여기 넥스트 코인이라는 업체 있었잖아요. 아, 그 회사요? 일주일 전에 야밤에 짐 빼고 나갔어요. 임대료도 밀린 채로요. 해숙의 머리가 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급하게 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암호화폐 투자업체 넥스트코인 대표 해외 도주. 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기사를 읽어가며 해숙의 손이 떨렸다. 넥스트코인의 김모 대표가 거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는 내용이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60대 은퇴자들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해숙은 급하게 거래소 앱을 켰다. 하지만 출금 버튼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출금은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 풀려요? 정확한 시일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돼요? 35억이 들어 있었는데.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해숙은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넥스트코인은 사기였다. 김대리도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정자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정자의 집도 비어 있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다.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해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정자도 사기에 가담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그 누구보다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속였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으로 은행 잔고를 확인해봤다. 생활비로 쓰던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이게 전부였다. 15억. 남편이 평생 벌어 모은 돈. 자신이 30년간 교감으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 모든 게 사라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해숙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배신감이었다. 정자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믿고 모든 돈을 걸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긴급 생활비.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딸을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그날 밤 해숙은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30년간 원칙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기 사실을 안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혜숙은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딸 수진이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되잖아요.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하지만 해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딸을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화요일 오후 수진이 직접 집을 찾아왔다. 엄마 문 열어요. 열쇠 가져왔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해숙은 문을 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초췌해지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해숙을 바라봤다. 해숙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눈이 푹 꺼져 있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뭔 일 있었어요? 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수진아,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해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정자와의 만남, 넥스트코인 투자, 그리고 15억을 모두 잃어버린 일까지.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엄마, 15억을요? 퇴직금이랑 아빠 보험금까지 다요? 응. 해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럼 지금 남은 돈이 생활비 통장에 2천만 원 정도. 수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해숙이 잃어버린 15억은 단순히 해숙만의 돈이 아니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진이 가족도 의지하고 있던 돈이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다. 남편의 구조조정 위기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의 경제적 여유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해숙이 울먹였다. 엄마가 왜 그런 위험한 투자를 사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정자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설마 했지. 그 순간 수진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수진아, 해숙은 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진은 의식을 잃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수진이 깨어났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병실에 와 있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의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해숙은 병실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 자신 때문에 딸이 병원에 실려온 것이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왜 아파요? 초등학생인 큰 손주가 물었다.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엄마가 아프다고? 사흘 후 수진이 퇴원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다. 수진의 남편은 해숙을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해숙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해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봤다. 65세의 무일푼.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며칠 후 해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골판지와 폐지를 모았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30년간 교감으로 일했던 자신이 폐지를 줍는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다. 어느 날 오후 폐지를 수거업체에 가져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혹시 정혜숙 교감 선생님 아니세요? 해숙이 돌아보니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서 있었다. 얼굴이 익숙했다. 선생님 맞으시죠? 저 민수예요. 이민수. 선생님이 5학년 때 담임하셨던. 나? 민수야. 민수는 해숙이 교감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이었다. 그때는 공부도 잘 못하고 문제도 많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정장을 입고 말쑥해 보였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뭘 하세요? 민수의 시선이 해숙의 손에 든 폐지 봉투로 향했다. 나? 그게. 해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선생님, 민수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야, 괜찮다. 해숙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민수야, 잘 지내고. 엄마한테 안부 전해라. 해숙은 민수가 더 묻기 전에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계속 눈물이 났다. 제자들에게는 항상 원칙적이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날 밤 해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한때 존경받던 교감 선생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노인만 남아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책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과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것이 가장 아팠다. 30년간 아이들에게 사기를 조심하라, 쉽게 돈 벌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그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사기를 당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혜숙은 이제 폐지 줍는 일에 익숙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골판지와 캔을 모으고 오후에는 수거업체에 가져다 파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 벌이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쳐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다. 빠듯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간신히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수진의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가족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해숙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된 상황이었다. 어느 화요일 오전 해숙이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친근한 미소로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다. 새로운 투자 기회입니다. 부동산 투자 설명회인데 참석하시면 소정의 사례비도 드려요. 전단지에는 골드 부동산 투자, 월 20% 수익 보장, 안전한 노후 투자 같은 문구들이 화려하게 적혀 있었다. 해숙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다. 몇 달 전 같았으면 혹시 모를 기대감에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남성이 계속 말했다.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다들 만족해 하시고. 그 순간 해숙은 남성의 말투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김대리와 똑같은 친근함, 똑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 똑같은 당신을 위한다는 표정. 아니에요. 해숙은 단호하게 전단지를 돌려줬다. 왜요? 그냥 설명이라도 들어보세요. 손해 볼 것 없잖아요. 아니라고 했어요. 남성은 몇 번 더 권했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남성이 포기하고 떠나자 해숙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기는 바보를 노리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해숙의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었다. 넥스트 코인이 노린 것은 바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자신은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30년간 교육계에서 일한 자신의 경력, 원칙적으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나는 속지 않는다는 자신감. 바로 그것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해숙은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곤 했다. 경제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자신이 왜 속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투자 사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펼쳐보니 익숙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욕심이 아니라 선의와 신뢰를 이용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현명하다는 착각이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사기가 가장 치명적이다. 모든 문장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책을 덮고 나오는 길에 또 다른 전단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황금 주식 정보, 코인 무료 세미나 같은 내용들이었다. 해숙은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패턴을 분석했다. 무료 보장, 안전, 특별한 기회, 선착순. 모두 자신이 넥스트 코인에서 들었던 단어들이었다. 그때 해숙은 결심했다. 토요일 오전 해숙은 오랜만에 한국초등학교를 찾았다. 현재 교감인 최은영이 반갑게 맞아줬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영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하나 하고 싶어. 강의요? 무슨 내용으로요? 투자 사기 예방. 최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주제네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일주일 후 한국초등학교 강당에는 5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였다. 대부분 40에서 50대였고 해숙과 비슷한 연령대도 몇 명 있었다. 해숙은 단상에 올라서며 깊은 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정혜숙입니다. 해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퇴 후의 공허함, 정자와의 만남, 넥스트 코인 투자, 그리고 15억을 잃은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아이들에게 사기를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기꾼들은 바보를 노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다르다고 믿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삽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숙은 칠판에 몇 가지 문구를 적었다. 무료 보장, 특별한 기회, 선착순, 친구 소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부모가 해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용기 내서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권유를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친구가 부동산 투자 좋다고 하던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해숙은 여러 곳에서 비슷한 강의를 했다. 복지관, 노인회관, 다른 학교들. 어디든 요청이 오면 찾아갔다. 강의를 할 때마다 해숙은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여러분, 저는 제 실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의 신뢰도 제 자존감도.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해숙은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사기는 우리의 욕심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의를, 신뢰를,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는 자만심을 노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해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해야 합니다. 해숙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신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해숙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30년간 교육자로 살았던 정혜숙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실패의 쓰라림을 통해 얻은 지혜로.